웅, 낮게 으르렁거리는 엔진 소리가 한낮의 공기를 찢었다.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괴음은 마치 굶주린 강철 짐승의 포효 같았다. 소리의 근원지는 맹호부대의 후미진 공터 한가운데를 차지한 거대한 노란색 굴착기였다. 그 짐승의 바로 아래 방금 파낸 듯 흙냄새가 물씬 풍기는 깊은 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구덩이 바닥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형체는 엉망진창이었다. 머리카락은 흙먼지와 피가 엉겨붙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온몸이 멍투성이인 듯 전투복 위로도 시퍼런 자국들이 비쳐 보였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다. 구덩이 위 흙더미의 한 사내가 서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상진 중령, 그의 얼굴에는 잔인하고 비열한 미소가 마치 가면처럼 걸려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피 묻은 야전삽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우웅, 끽, 굴착기의 거대한 삽버킷이 움직였다. 버킷 안에는 그녀를 완전히 묻어버리고도 남을 만큼의 흙과 자갈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버킷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구덩이 위로 이동해 그녀의 머리 바로 위에서 멈췄다.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 위태로웠다. 박상진이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구덩이 아래를 향해 침을 뱉었다. 조사하는 거 좋아하잖아. 이 씨발려나. 그의 목소리는 쾌감으로 번들거렸다. 거기 아래 지렁이나 실컷 조사하라고. 부어. 그의 명령에 굴착기 버킷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후두둑 흙과 돌멩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순식간에 그녀의 다리를, 허리를, 그리고 가슴을 덮었다. 이제 곧 머리까지 집어삼킬 기세였다. 어둠이 그녀를 잠식하고 생명의 마지막 빛이 꺼져가는 바로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주머니 안에서 아주 작은 녹음펜의 빨간 불빛이 흙더미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다. 사건이 있기 며칠 전 한 대의 낡은 군용 지프가 맹호부대의 먼지 날리는 위병소를 통과하고 있었다. 삐걱거리는 차체는 마치 긴 여정에 지친 노병의 신음 같았다. 부대의 풍경은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맹렬한 호랑이라는 위험 넘치는 이름 대신 녹슨 철조망과 빛바랜 막사 건물들은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폐허처럼 스산했다. 공기 중에는 훈련의 땀, 냄새 대신 무기력과 부패의 악취가 희미하게 떠다니고 있었다. 지프의 조수석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연. 오늘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의 최연소 여성 장군 소장 한지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이 낯선 부대에서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남동생 한지훈 일병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온 평범한 누나 한지연이었다. 그녀는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어깨에는 그 어떤 계급장도 달려있지 않았다. 마치 가딤관한 신참 소위처럼 혹은 기관병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과 진실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뿐이었다. 공식적인 사인은 훈련 중 발생한 안전사고. 하지만 지연은 믿지 않았다. 평소 수영선수로 활약했을 만큼 물을 좋아하고 누구보다 건강했던 동생이었다. 그런 동생이 고작 수십 미터의 강을 건너는 도하 훈련 중에 익사했다는 군의 발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투성이었다. 동생의 시신에서 발견된 공식 부검 보고서에는 누락된 미세한 목의 교살 흔적이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비명처럼 외치고 있었다. 지프는 연대본부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여깁니다. 운전병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건물 입구에 걸린 제7보 병연대라는 낡은 간판을 잠시 올려다보았다. 동생이 마지막으로 숨 쉬었던 곳,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조여왔다. 그녀가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를 지나가던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연대장실의 문을 노크했다. 똑똑 들어와. 안에서 귀찮음이 잔뜩 묻어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방 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거대한 책상 뒤에 배가 불룩 나온 중년의 사내가 다리를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올려놓은 채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의 전투복 명찰에는 박상진, 계급장에는 중령 계급이 밝혀 있었다. 그가 바로 이 부대의 연대장이자 한지훈 일병 사망 사건의 조사를 총괄했던 책임자였다. 박상진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야? 노크하는 법도 안 배웠나?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나왔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방 안에 탁한 공기를 가르는 힘이 있었다. 한지훈 일병 사망 사건 재조사를 위해 파견된 한지연입니다. 그제야 박상진은 느릿하게 신문을 내렸다. 그는 지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듯 노골적이고 무례한 시선이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어디 보자. 계급장도 없는 걸 보니 이제 막 들어온 햇병아리인가 보군. 육사 출신이야. 아니면 학군단. 중요한 정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연대장님. 지연은 그의 무례함을 무시했다.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최초 보고서와 당시 훈련에 참여했던 모든 인원들의 명단, 그리고 한지훈 일병의 개인 관물대 기록까지 전부다. 박상진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 이것 봐라. 군대가 아주 우습게 보이나 보지? 너 같은 애송이가 와서 달라고 하면 다 내줘야 하는 곳인 줄 알아?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지연에게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몸에서는 싸구려 담배 냄새와 땀 냄새가 역겹게 풍겨왔다. 아가씨, 조사는 무슨 조사? 여자가 뭘 안다고 나서. 그는 지연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그녀의 턱을 손가락으로 추행하듯 툭 쳤다. 아니면 어느 높은 나으리가 침대에서 경험이나 쌓아주려고 특별히 내려보내셨나? 응? 명백한 성희롱이자 모욕이었다. 지연의 눈빛이 순간 칼날처럼 번뜩였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자신의 패를 보여줄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녀의 침묵을 박상진은 굴복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자료? 그런 건 없어. 이미 다 종결된 사건이야. 단순 사고사. 그게 끝이야. 더 이상 캐고 다니면 아가씨만 피곤해져. 알겠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사망자의 목에서 명백한 외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단순 익사로 보기에는 닥쳐. 박상진의 고함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내년이 의사야? 감히 연대장의 판단에 토를 달아? 여기가 내년 멋대로 들쑤시고 다녀도 되는 곳인 줄 알아?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손을 뻗어 지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퍽! 지연의 몸이 뒤로 몇 걸음 밀려났지만 그녀는 넘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깊은 땅 속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분노를 담고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차가운 냉기만이 서려 있었다. 지금 저를 폭행하신 겁니까? 중령.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만큼 무거웠다. 박상진은 코웃음을 쳤다. 폭행? 이건 폭행 축에도 못 껴. 이건 교육이라고 하는 거야. 어디서 기어오르지도 모를 연한테 군대 물정을 가르쳐 주는 거지.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알짱거리면 그때는 교육으로 안 끝날 줄 알아.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의 발치에 던졌다. 자, 네가 원하는 보고서다. 그거 읽고 조용히 꺼져.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지연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감사합니다. 중령.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할 것 같군요. 뭐라고? 박상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방금 전 중령의 행동으로 중령의 죄목이 하나 더 늘었거든요. 죄목? 이 미친년이 지금 무슨 소리를?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박상진이 욕설을 내뱉으며 그녀에게 다시 달려들려던 찰나 지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퍽! 그녀는 박상진의 손목을 낚아채 그대로 꺾어버렸다. 우두둑 뼈가 뒤틀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크아악! 거구의 박상진이 가녀린 여성의 소나귀에서 비명을 질렀다. 지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꺾인 팔을 지렛대 사마 그의 몸을 끌어당겨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했다. 퍽! 박상진의 몸이 새우처럼 구부러졌다. 지연은 그의 머리채를 잡아 그대로 책상 위로 내리꽂았다. 쾅! 그의 얼굴이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며 피가 터져 나왔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방금 전까지 포효하던 호랑이는 이제 피 흘리는 개처럼 책상 위에 널브러져 있었다. 지연은 그의 머리채를 잡은 채 그의 귓가에 뱀의 속삭임처럼 차갑게 말했다. 이제 좀 조용히 대화할 준비가 되었나, 박상진 중령? 그녀의 변신에 박상진은 고통과 공포 속에서 넋을 잃었다. 이년은 대체 정체가 뭐야? 그때 그의 귓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았을 목소리가 지옥의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아, 내 소개가 늦었군. 한지연의 목소리는 방금 전 거구의 사내를 제압한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하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박상진의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박상진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겨우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풋내기 여군 장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맹견, 불독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모든 거짓을 증오하며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놓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무자비한 수사관의 눈. 이 미친년, 너년 정체가 뭐야? 박상진이 피를 토하며 으르렁거렸다. 그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일개 애송이 여군에게, 그것도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지연은 그의 머리채를 잡은 손에 힘을 더 주었다. 두피가 뜯겨 나가는 듯한 고통에 박상진의 얼굴이 다시 한번 일그러졌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중령. 그녀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좋다. 네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그녀는 박상진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그의 몸을 질질 끌고 방 한가운데로 나왔다. 그리고는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박상진은 바닥에 큰 대다자로 뻗어 고통스럽게 기침을 해댔다. 지연은 먼지 하나 묻지 않은 사람처럼 자신의 전투복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리고는 부서진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박상진의 모자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모자에 묻은 먼지를 손으로 톡톡 털어낸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몇 시간 전 나는 국방부 장관님께 직접 명령을 하달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의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국방부 장관.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박상진의 움직임이 잠시 멈칫했다. 명령의 내용은 맹호부대 내에서 발생한 한지훈 일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말고 철저히 파헤쳐 관련된 모든 책임자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 그녀는 박상진의 모자를 손 안에서 천천히 돌리며 말을 이었다. 장관께서는 이 임무를 수행할 책임자로 국방부 조사본부 내에서도 가장 집요하고 가장 지독하고 가장 더러운 사건들만 골라 맞는 것으로 유명한 어떤 미친 개 한 마리를 지목하셨지. 그녀는 박상진의 바로 앞에 쪼그려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호수와 같았다. 그 미친 개의 별명은 불독이다. 한 번 물면 대통령이 직접 와서 말려도 절대 놓아주지 않거든. 그 순간 박상진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이름이 있었다. 불독. 육군 내에서 전설처럼 떠도는 얼굴 없는 수사관의 별명. 지난 몇 년간 군내의 굵직한 방산비리 사건, 장성급 장교들의 성추문 사건, 심지어는 장관조차 덮으려고 했던 의문사 사건까지 그 어떤 성역도 가리지 않고
파헤쳐 수많은 군 고위 간부들을 옷 벗기고 감옥에 보냈던 저승사자 같은 존재. 아무도 그의 진짜 이름이나 계급, 심지어는 성별조차 알지 못했다. 그저 그가 한번 나타나면 피바람이 분다는 흉흉한 소문만이 무성할 뿐이었다. 설마 이 계집애가? 박상진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전설의 불독이 이렇게 젊은, 그것도 여자일 리가 없어. 지연은 그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마치 재미있는 연극을 보듯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전투복 가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내 놈은 오늘 총 3가지의 실수를 저질렀다. 박상진. 그녀는 손가락 하나를 폈다. 첫째,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려 한 죄. 이것만으로도 내 놈의 군 생활은 끝이다. 그녀는 2번째 손가락을 폈다. 둘째, 감히 상관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려 한 죄. 이것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실형을 살게 될 중죄다. 그녀의 입가에 아까와 똑같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다시 걸렸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그녀는 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그러나 태양보다도 더 무겁게 느껴지는 금속 신분증 하나를 꺼내들었다. 내 놈은 감히 네가 건드려서는 안 될 상대를 건드렸다. 그녀는 신분증을 박상진의 얼굴 바로 앞에 떨어뜨렸다. 툭, 금속 신분증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박상진의 심장이 멎는 소리처럼 들렸다. 박상진은 떨리는 눈으로 바닥에 떨어진 신분증을 내려다보았다. 신분증 중앙에는 참모 총장, 육군대장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위로 그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육군소장 한지연, 직책 국방부 조사본부장, 소장, 별 2개,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상진의 뇌가 모든 사고를 정지했다. 그의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하얘지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장난 로봇처럼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여군 장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도 닿을 수 없는 하늘 위의 존재였다. 자신이 계집애라 부르며 모욕하고 침대에서 경험이나 쌓으라며 희롱했던 그 여자가 대한민국 군수사 계통의 정점에 서 있는 살아있는 전설, 불독 그 자체였던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장, 소장 한지연이다. 지연의 목소리가 그의 무너져 내리는 세상 위로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이제 대화할 준비가 좀 되었나? 박중령? 그 순간 박상진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똑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의 눈에서 초점이 사라졌다. 그의 입이 벌어졌다. 그의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이 새어나왔다. 그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아니, 서 있을 수도 엎드려 있을 수도 없었다. 그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고 그는 마치 실이 끊어진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쿵! 그의 엉덩이가 차가운 바닥에 닿는 소리는 한 남자의 오만했던 인생이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종말을 고하는 소리였다. 그는 무너진 채 넉나간 눈으로 지연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발밑에 하찮은 벌레를 내려다보듯이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차가운 연민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박상진은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끝났다.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방 안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흘렀다. 창밖에서 불어온 바람이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샤르르 하고 쓸어가는 소리만이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닌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불독의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맹호부대의 공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연대장 박상진 중령은 그날 집무실에서 나온 뒤로 마치 유령처럼 부대에서 사라졌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그날 밤늦게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부대를 빠져나갔다는 목격담만이 흉흉한 소문처럼 떠돌 뿐이었다. 왕을 잃은 연대는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했다. 소장 한지연.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계급을 숨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어깨에 빛나는 별 2개를 단 정복 차림으로 연대 본부 앞에 섰다. 그녀의 등장은 부대 전체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름 없는 여군 장교로 알았던 그녀가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국방부 조사본부장이라는 사실. 그것은 그 어떤 군사훈련보다도 더 효과적인 군기 교육이었다. 지금부터 한지훈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재조사를 시작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연병장에 모인 모든 장병들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수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군법에 의거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그녀의 선언은 썩어 문드러진 왕국에 떨어진 벼락과도 같았다. 박상진의 비호 아래 온갖 부조리를 저질러 왔던 간부들은 공포에 떨었고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해야 했던 병사들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한지연의 조사는 그녀의 별명인 불독처럼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연대본부 가장 큰 회의실을 임시수사본부로 삼았다. 서울에서 급파된 그녀의 직속 부하들인 조사본부의 최정예 수사관들이 속속 도착했다. 그들은 군인이기보다 잘 훈련된 사냥개에 가까웠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움직임에는 한치의 낭비도 없었다. 김소령, 당시 훈련에 참여했던 모든 인원들, 한 명도 빠짐없이 소환해 1:1 대면 신문을 시작한다. 최대위, 사고 현장 다시 통제하고 정밀 재감식 실시해 물속에 가라앉은 돌멩이 하나까지 전부 수거해서 분석하도록. 박중사, 한지훈 일병의 모든 통신 기록과 SNS, 이메일까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해서 보고해. 그녀의 명령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의 악보처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떨어졌다. 수사본부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거대한 기계처럼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수사는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답답하고 기묘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상합니다, 본부장님. 대면 신문을 총괄하던 김소령이 피곤에 젖은 얼굴로 보고했다. 훈련에 참여했던 모든 병사들의 진술이 마치 미리 입이라도 맞춘 것처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한지훈 일병이 발을 헛디뎌 급류에 휩쓸렸고 구하려 했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손을 쓸 수 없었다. 전부 이 내용뿐입니다. 누군가 협박했거나 혹은 회유했다는 증거는? 한지연이 날카롭게 물었다.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공포나 불안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태연하고 자연스러워서 더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현장 재감식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는 그 어떤 다툼의 흔적이나 외부인의 출입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디지털 포렌식 팀의 보고는 그녀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한지훈 일병의 모든 개인 데이터가 사망 추정 시각 직전에 공장 초기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폰, 개인 노트북, 심지어는 클라우드 계정까지 전부 다입니다. 전문적인 해커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복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막다른 골목이었다. 범인은 꼬리를 남기지 않았다. 아니, 그는 자신의 꼬리를 완벽하게 잘라내고 심지어는 그 주변까지 불로 태워버렸다. 이것은 박상진 같은 머리가 나쁘고 탐욕스러운 중령 나부랭이가 혼자서 꾸밀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더 큰 놈이 있어. 한지연은 확신했다. 박상진은 그저 이 거대한 범죄를 가리기 위한 방패막이 혹은 행동대장에 불과했다.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그는 박상진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훨씬 더 교활하고 거대한 몸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사 방향을 바꾸었다. 동생의 죽음에서 이 부대 전체의 비리로
그녀는 박상진이 연대장으로 부임한 이후의 모든 부대 운영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군수물자 보급 현황, 유류 사용 내역, 심지어는 병사들의 부식 비리까지.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은 실마리 하나를 발견했다. 지난 1년간 이 부대에서 유독 폐기 처리된 고가의 군용 장비들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사실. 특히 야간 투시경이나 특수통신 장비 같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장비들이었다. 공식적인 폐기 사유는 훈련 중 파손 혹은 내용 연수 초과였지만 그 수가 상식적인 범위를 훨씬 벗어나고 있었다. 이 폐기된 장비들 전부 어디로 갔지? 그녀는 군수 담당관을 소환해 밤새도록 신문했다. 처음에는 굳게 입을 다물던 담당관은 불독에 집요한 압박 수사 앞에 결국 무너져 내렸다. 사실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박상진 연대장님의 지시로 매달 한 번씩 민간 트럭이 와서 그 장비들을 싣고 나갔습니다. 그 트럭이 어디로 갔는지 아나?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군용 장비 불법 유출. 동생의 죽음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였지만 한지연은 직감했다. 이 두 사건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어쩌면 동생은 이 더러운 거래의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제거당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즉시 그 민간 트럭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부대 출입 기록과 주변 CCTV를 분석한 끝에 마침내 트럭의 소유주를 찾아냈다. 그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군납업자였다. 하지만 그녀가 그의 사무실을 급습했을 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이미 며칠 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잠적한 후였다. 책상 위에는 타다 남은 서류 몇 조각만이 재가 되어 남아 있었다. 또다시 꼬리가 잘려나갔다. 상대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한 발짝 나아갈 때마다 상대는 두 발짝 먼저 앞서 나가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 그날 밤 수사본부. 한지연은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 거대한 작전 지도처럼 벽에 붙여놓은 사건 관계도를 노려보고 있었다. 수많은 인물들과 단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지만 그 중심에 있어야 할 범인의 자리는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지독한 무력감에 휩싸였다. 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망을 이렇게 농락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그녀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상관, 국방부 장관이었다. 나다, 한 장군. 지금 통화 괜찮나? 괜찮습니다, 장관님. 수사는 어떻게 되어 가나? 장관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대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기분입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장관의 의미심장한 말에 한지연의 미간이 좁혀졌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관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 장군,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게. 이것은 명령이 아닐세. 그저 자네를 아끼는 선배로서 하는 충고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잠겨들었다. 그 벽, 더 이상 들이받지 말게.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벽은 훨씬 더 높고 단단하고 위험해. 지금 자네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군비리 조직이 아니야. 그 뒤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버티고 있어. 그게 누구입니까? 알려고 하지 말게. 아는 순간 자네는 죽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수사를 종결하고 조용히 복귀하게. 자네 동생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그냥 덮는 수밖에 없어.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닐세.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다. 뚜. 한지연은 끊어진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국방부 장관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힘. 대체 이 부대 뒤에는 어떤 거대한 악마가 웅크리고 있단 말인가. 그녀는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적의 거대함 앞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는 한지연의 마음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 그 말은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신념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건 싸움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장관의 충고를 무시했다. 오히려 그녀는 수사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그녀는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지난 몇 년간의 부대 기록을 파고들었다. 마치 거대한 암벽에 밝힌 작은 못 하나를 찾기 위해 맨손으로 암벽 전체를 더듬는 것과 같은 무모하고 고독한 싸움이었다. 그녀의 그런 집요함은 마침내 보이지 않는 벽 뒤에 숨어있던 악마를 자극하고 말았다. 악마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사건은 아주 조용하고 일상적인 아침에 시작되었다. 그날 아침 한지연은 수사본부에서 밤을 새운 뒤 잠시 바람을 쐬러 연병장으로 나왔다. 그때 부대 정문으로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선두 차량에는 별 하나가 그려진 장군기가 선명하게 펄럭이고 있었다. 사단장인가? 이 부대의 상급 부대인 백마사단의 사단장이 시찰이라도 나온 모양이었다. 지연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차량 행렬은 사단본부가 아닌 그녀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연대 본부 건물 앞에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거구의 사내가 내렸다. 그의 어깨에는 준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고 얼굴은 오만함과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바로 이 지역 군 전세를 호령하는 백마사단의 사단장 준장 마동철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헌병대장과 감찰, 참모 등 사단 핵심 참모들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차에서 내렸다. 마동철은 내리자마자 망설임 없이 한지연이 있는 곳으로 걸어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마치 자신의 영지를 순찰하는 영주처럼 거만하고 당당했다. 한지연 소장. 그가 지연의 앞에 멈춰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급자에 대한 예우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동급 혹은 아랫사람을 대하는 듯한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본부장께서 직접 현장까지 나오셔서 수사를 지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천만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요. 마장군. 지연은 그의 무례함을 속으로 씹어 삼키며 원칙대로 대답했다. 그런데 사단장께서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예고에 없던 방문이신데. 마동철의 입가에 뱀과 같은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들어가서 이야기하시지요. 두 사람은 연대장실, 박상진이 사용하던 바로 그 방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어색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래서 용건이 뭐지? 지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마동철은 책상 위에 놓인 한지훈 일병의 사진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애도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한 소장, 이 수사 이제 그만 멈추시지요. 그가 본론을 꺼냈다. 그의 말투는 더 이상 제안이 아니었다. 명백한 명령이었다. 지연의 미간이 좁아졌다. 무슨 뜻이지? 나는 국방부 장관의 직속 명령을 받고 있어. 일개 사단장인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닐 텐데. 하하, 마동철이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그렇겠지요.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원칙대로만 돌아갑니까? 한 소장, 당신은 너무 똑똑해서 탈이야. 그래서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때로는 진실을 덮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일 때도 있는 법입니다. 모두를 위한 일? 아니, 당신 자신을 위한 일이겠지. 지연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마동철 장군, 당신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몸통이었군. 그 순간 지연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군수품, 불법 유출, 전문적인 증거인멸, 그리고 국방부 장관조차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대한 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역 군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장 마동철밖에 없었다. 마동철은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이 박수를 쳤다. 짝짝. 역시 불독은 불독이군. 눈치가 빠르단 말이야. 그래, 맞소. 내가 바로 당신이 찾던 그 벽이요. 그는 자신의 죄를 너무나도 당당하게 인정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박상진, 그 멍청한 놈이 꼬리를 바렸더군.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어. 한 소장, 당신은 너무 깊이 들어왔어. 더 이상은 안 돼. 당신이 내 동생을 죽이라고 명령했나? 지연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죽이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어. 그저 조용히 시키라고 했을 뿐이지. 마동철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당신 동생이 너무 많은 것을 봐버렸거든. 내 아들놈이 거래 현장에서 물건을 옮기는 장면을 말이야. 그래서 내 아들 강우놈이 약간 교육을 시켰는데 글쎄 그놈이 생각보다 약해 빠졌더군. 교육 중에 그만 심장이 멎어버렸지 뭐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고사로 위장할 수밖에. 한 생명의 죽음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걷어찬 이야기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지연의 마지막 이성이 끊어질 것 같았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저 악마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아니었다. 당신은 끝났어, 마동철. 지연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의 자백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록되고 있다. 당신은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해. 기록. 마동철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웃었다. 하하. 한 소장. 당신은 아직도 날 너무 얕보고 있군. 내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 독사의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을 것 같소? 그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거나 읽어보시지. 지연은 불안한 예감 속에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국방부 감찰실 명의의 공식 문서가 들어있었다. 문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국방부 조사본부장 소장 한지연을 직권 남용 및 개인적 복수를 위한 표적 수사 혐의로 금일부로 모든 직무에서 정지함. 지연의 눈이 커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마동철의 얼굴에 승리자의 미소가 떠올랐다. 당신이 박상진 중령을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거짓 자백을 강요했다는 투서가 어젯밤 감찰실에 접수되었소. 증인도 있고 증거도 확실하지. 당신이 그놈을 반쯤 죽여놓은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더군. 덫이었다. 박상진을 제압했던 그날의 일이 이렇게 자신의 목을 조르는 덫이 되어 돌아올 줄이야. 말도 안 돼. 그건 정당방위였어. 법정에서는 그렇게 통하지 않을 겁니다. 소장님. 마동철이 그녀를 조롱하듯 소장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당신은 동생의 죽음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고 무고한 부하 장교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정신 나간 복수기가 되어버린 거지.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 아닌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당신은 모든 지위에서 해제된다. 즉시 이 부대를 떠나도록. 물론 당신이 끌고 온 조사팀도 함께. 이 사건은 이제 우리 사단 감찰부에서 직접 맡아서 공정하게 처리할 테니. 모든 것이 그의 손아귀 안에 있었다. 그는 국방부 감찰실까지 움직일 수 있는 상상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국방부 장관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했던 말의 의미를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다. 이게 당신의 방식인가? 지연의 목소리가 허탈하게 흘러나왔다. 이게 바로 힘이라는 거요. 한 소장. 마동철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승자의 여유를 부렸다. 정의, 진실, 그런 건 힘없는 놈들이나 떠드는 공허한 구호일 뿐이지.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곧 정의가 되는 곳이야. 당신은 똑똑하지만 아직 그걸 배우지 못했어. 그는 방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당신 동생의 마지막 유품, 개인 수첩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어.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적혀 있더군. 당신 동생이 죽기 직전까지 내 아들의 비리를 꼼꼼하게 기록해 놓았더라고. 그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 지금은 아주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지. 당신이 이대로 조용히 물러난다면 나도 더 이상 이를 시끄럽게 만들 생각은 없어. 하지만 만약 계속해서 나를 귀찮게 군다면. 그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그때는 당신도 당신 동생처럼 아주 불행한 사고를 당하게 될지도 모르지. 내 말 명심하는 게 좋을 거요. 그 말을 끝으로 마동철은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사형수의 감방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려 퍼졌다. 한지연은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졌다. 완벽하게. 진실은 저 너머에 있었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검은 부러졌고 방패는 빼앗겼다. 공정해야 할 법은 힘 있는 자의 방패가 되어 그녀를 겨누고 있었다. 정의는 죽은 듯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하늘은 유난히 잿빛이었다.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무거운 구름이 맹호부대 위를 낮게 떠다니고 있었다. 부대의 공기는 패배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한지연은 자신의 모든 짐을 꾸렸다. 그녀가 이 부대에 가져왔던 것은 작은 더플백 하나가 전부였다. 그 안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동생의 사진, 그리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굳은 의지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가지고 나가는 것은 찢겨진 자존심과 감당할 수 없는 무력감뿐이었다. 그녀와 그녀의 수사팀을 태우기 위한 군용버스가 연대 본부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 수사관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상사, 불독이라 불리던 전설적인 수사관이 저 거대한 권력의 벽 앞에서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믿을 수 없었다. 본부장님, 김소령이 침통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이대로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다. 한지연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잠시 물러나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는 것을. 마동철은 그녀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그녀는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나 다름없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버스에 오르려던 그 순간, 잠깐 익숙하면서도 듣기 싫은 목소리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박상진 중령이 서 있었다. 그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은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입가에는 승리자의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뒤로는 그를 따르는 불량배 같은 부사관 몇이 서 있었다. 이게 누구신가? 우리 위대하신 불독 나으리 아니신가? 박상진이 조롱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꼴을 보니 사냥을 끝내고 돌아가는 모양인데 어때? 사냥감은 좀 잡았나? 한지연의 수사관들이 분노하여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지연은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다. 상대해 주지 마라. 미친 개한테 물렸다고 우리까지 개가 될 필요는 없어. 그녀는 박상진을 무시하고 버스에 오르려 했다. 어딜 가려고? 박상진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냥 가면 섭섭하지. 우리 맹호 부대에 오랜 전통이 있거든. 떠나는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환송식을 해주는 전통 말이야.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 순간 지연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다들 뭐해? 환송식을 시작해야지. 박상진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의 뒤에 있던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그들은 지연의 수사관들을 에워싸고 곤봉과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을 시작했다. 퍽퍽퍽 비명과 신음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이 미친 놈들이. 김소령이 저항하며 외쳤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수사관들은 훈련된 군인이었지만 박상진의 부하들은 싸움에 이골이 난 깡패들이었다. 그 혼란의 틈을 타 박상진은 지연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분노에 찬 주먹을 그녀의 복부를 향해 날렸다. 퍽, 크흑. 예상치 못한 공격에 지연의 몸이 그대로 고꾸라졌다. 박상진은 쓰러진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다. 내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굴욕을 당했는지 알아, 이 쌍년아. 그는 지연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했다. 짜, 짜. 그녀의 입술이 터지고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다. 그때 멀리서 굴착기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우웅. 박상진은 피투성이가 된 지연을 짐짝처럼 질질 끌고 굴착기가 향하는 부대 후미진 공터로 향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지연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물었다. 환송식이라고 했잖아. 박상진이 미친 사람처럼 낄낄거렸다. 마동철 장군님께서 너를 그냥 보내면 후환이 될 수 있으니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게 처리하라고 특별히 명령하셨거든. 내 동생처럼 말이야. 공터에 도착하자 이미 깊은 구덩이가 파여 있었다. 굴착기는 그 옆에서 멈춰 섰다. 박상진은 지연을 구덩이 안으로 밀어 넣어 버렸다. 쿵! 그녀의 몸이 흙바닥 위로 떨어졌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덮쳤다. 박상진은 구덩이 위에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는 깊게 연기를 빨아들인 뒤 경멸과 만족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연기를 내뿜었다. 내년이 아주 똑똑한 줄 알았지. 그가 말했다. 하지만 결국 너도 내 동생 놈이랑 똑같은 멍청한 년일 뿐이야.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분들을 건드렸거든. 그는 담배꽁초를 구덩이 안으로 던졌다. 네 동생 놈이 왜 죽었는지 마지막으로 알려줄까? 어차피 곧 죽을 년인이 들어도 상관없겠지. 그의 얼굴에 잔혹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멍청한 놈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거든. 그는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마, 장군님의 아들, 강우, 그놈이 좀 노는 걸 좋아해. 가끔씩 부대 안으로 새로운 물건들을 좀 들여오거든. 뭐, 필로폰 같은 거 말이야. 그날도 연대 창고에서 지 친구들이랑 파티를 좀 즐기고 있었는데 글쎄 네 동생 놈이 그걸 딱 목격하고 또 동영상까지 찍어버렸지 뭐야. 지연의 눈이 커졌다. 동생의 수첩에 적혀있던 의미를 알 수 없었던 하얀 가루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다. 군수품 횡령뿐만 아니라 마약 밀매까지 이 부대는 뿌리부터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쩌겠어. 강우놈이 빡 돌아서 그놈을 좀 손봐줬지. 그냥 겁만 주려고 했는데 그놈이 생각보다 깡이 좋더라고. 끝까지 휴대폰을 내놓지 않잖아. 그래서 목을 좀 졸랐더니 그만 뚝 하고 가버렸지 뭐야. 박상진은 낄낄거렸다. 그래서 시체를 강해버리고 훈련 중 사고로 위장한 거야. 완벽한 계획이었지. 너년만 아니었다면 말이야. 그의 얼굴이 다시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년이 나타나서 이 모든 걸 망쳐놨어. 하지만 이제 끝이다. 마 장군님께서 직접 손을 쓰셨으니 이제 아무도 너를 찾지 않을 거야. 너는 그냥 작전 중 실종 처리될 테니까. 그는 굴착기 운전석을 향해 고갯짓했다. 이제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군. 불독 나으리. 우웅, 끽 굴착기의 버킷이 흙을 가득 퍼담아 그녀의 머리 위로 이동했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조사는 저 아래 땅속에서 지렁이들이랑 실컷 하라고. 박상진이 미친 사람처럼 포효했다. 부어, 후두둑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다. 차가운 흙이 그녀의 몸을 덮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 했다. 이렇게 끝인가? 동생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미안해, 지훈아. 누나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그녀의 의식이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꺼져 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었자 자신의 가슴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아주 작은 녹음펜의 전송 버튼을 눌렀다. 삐빅. 아주 작은 신호음이 쏟아지는 흙더미 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고 조용히 울렸다. 그것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보내는 복수의 신호탄이었다. 어둠, 그리고 침묵,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다. 공간의 개념도 무의미했다. 오직 온몸을 짓누르는 흙의 무게와 폐를 쥐어짜는 산소 부족의 고통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한지연은 죽음을 흉내내고 있었다. 박상진과 그의 무리들이 흙을 쏟아부을 때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몸부림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특수부대에서 배운 생존 기술 중 하나인 가사상태 호흡법을 사용했다. 심장박동과 호흡을 극한까지 늦춰 신체의 산소 소모량을 최소화하는 기술이었다. 흙더미가 그녀의 머리 위를 완전히 뒤덮는 순간 그녀는 마지막 남은 공기를 폐 속에 가두고 완전한 죽음을 위장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만약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는 흔적을 보인다면 박상진은 확인 사살을 위해 삽으로 그녀의 머리를 내리찍거나 굴착기로 다시 한번 흙더미를 지식일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유일한 생존 확률은 그들이 완벽하게 방심하고 현장을 떠나는 것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의 머리 위에서 박상진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 깔끔하게 처리됐군. 이제 저녀는 영원히 여기서 썩게 될 거야. 가자. 오늘 밤은 축배를 들어야지. 웅하는 굴착기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갔다. 이윽고 모든 소리가 멎었다. 고요함. 그것이 신호였다. 지연의 다쳤던 눈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쩍 하고 뜨였다. 그녀의 몸에 꺼져가던 생명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크흡. 그녀는 폐 속에 가두어 두었던 마지막 숨을 토해냈다. 동시에 흙더미의 압력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 하지만 그녀에게는 고통을 느낄 시간조차 없었다.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얼굴 주변에 아주 작은 공간을 확보해야 했다. 그녀는 입과 코로 흙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혀와 입천장을 이용해 필사적으로 흙을 밀어냈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거북이처럼 목을 움직여 머리 위쪽의 흙을 다져나갔다. 몇 분이 지났을까? 마침내 그녀의 얼굴 주변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한 아주 작은 공기층, 에어 포켓이 만들어졌다. 후, 하. 그녀는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쉬었다. 흙먼지가 섞인 탁한 공기였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어떤 산소보다도 달콤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어느 방향으로 묻혔는지 땅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의지할 것은 오직 자신의 몸 감각과 수없이 반복했던 생존 훈련의 기억뿐이었다. 그녀는 먼저 팔을 움직이려 했다. 하지만 흙의 압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마치 시멘트 속에 갇힌 것처럼 팔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가락 끝부터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꼼지락 꼼지락. 마치 벌레가 흙을 파고들듯이 그녀는 손가락으로 주변의 흙을 긁어모아 자신의 몸 아래쪽 빈 공간으로 밀어넣었다. 1mm, 그리고 또 1mm, 수백, 수천 번의 움직임이 반복되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손톱이 부러져 피가 났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의 팔꿈치를 움직일 수 있는 작은 공간이 확보되었다. 이제 그녀는 팔꿈치를 지렛대 삼아 더 많은 흙을 파낼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관처럼 감싸고 있는 흙더미를 안에서부터 조금씩 부수어 나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녀의 손끝에 차갑고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다. 돌멩이였다. 그것은 장애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구원의 도구였다. 그녀는 손안의 돌멩이를 꽉 쥐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이용해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단단한 흙벽을 긁어내기 시작했다. 슥, 슥. 어둠 속에서 그녀의 움직임만이 유일한 생명의 소리였다. 그녀는 자신이 파헤치고 있는 것이 흙인지 아니면 자신의 무덤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기계처럼 움직일 뿐이었다. 동생의 얼굴을 떠올리며 복수를 다짐하며 살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본능만으로 바로 그때였다. 그녀의 머리 위쪽에서 무언가 쓱하고 흘러내리는 감촉이 느껴졌다. 흙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기였다. 구멍, 아주 작은 틈이 지상과 연결된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쥐어짰다. 그녀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두 팔을 위로 힘껏 밀어 올렸다. 와르르. 그녀를 짓누르던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며 빛. 하늘이 그녀의 시야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콜록콜록. 그녀는 무덤 밖으로 기어나와 신선한 공기를 폐 속으로 개걸스럽게 빨아들였다. 온몸은 흙과 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형체는 인간이라기보다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기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슴 주머니를 확인했다. 다행히 녹음팬은 망가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팬을 꺼냈다. 그리고는 전송 버튼을 다시 한번 길게 눌렀다. 전송 대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직통해선 아부바비엘 20 음페이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마동철의 힘이 아무리 막강하다 해도 그 역시 군인일 뿐이다. 군의 최상위에는 민간인 통수권자, 바로 대통령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에게 24시간 직보가 가능한 그녀만이 알고 있는 비상 연락망이었다. 녹음 파일이 전송되는 몇 초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액정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글자가 떠올랐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을 버티고 있던 마지막 긴장에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녀의 몸이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다. 쿵.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복수의 여신이 지옥의 문턱에서 짓는 차갑고도 잔혹한 미소였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악마들의 축제는 끝났다. 며칠 후 맹호부대는 거짓된 평화와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부대 곳곳에는 잡초가 제거되고 낡은 막사 건물에는 새로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다. 마치 추악한 과거를 덮으려는 듯 모든 것이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포장되고 있었다. 그 거짓된 축제의 정점은 오늘 열리는 박상진 중령의 대령 진급식이었다. 한지연 소장 실종 사건은 마동철 준장의 막강한 힘 아래 작전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조용히 종결되었다. 그녀의 수사팀은 강제 해산되어 원대 복귀했고 진실을 아는 모든 이들의 입은 굳게 닫혔다. 그리고 마동철은 이 모든 혼란을 성공적으로 수습하고 부대를 안정시킨 공로를 자신의 충실한 개 박상진에게 돌렸다. 대령 진급은 그에 대한 보상이자 자신들의 검은 왕국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행위였다. 부대 강당은 진급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수많은 장교들과 외부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역 유지와 국회의원, 그리고 마동철과 연줄이 있는 다른 부대, 지휘관들까지 그들은 서로에게 아첨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거짓된 웃음을 나누고 있었다. 강당의 맨 앞줄에는 마동철 준장과 그의 아들 마강우 소위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마동철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아들 강우 역시 자신 때문에 죽어나간 한지훈 일병과 생매장당한 그의 누나를 까맣게 잊은 듯 거들먹거리며 주변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인 박상진은 새로 맞춘 듯 각이 잡힌 대령 정복을 입고 상기된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연신 허리를 숙이며 아첨하는 부하 장교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제 곧 이 부대를 넘어 육군의 핵심 인사가 될 것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빠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무덤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어리석은 광대였다. 지금부터 육군 보병 중령 박상진의 대령 진급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사회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장내의 힘찬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졌다. 빰빠바밤. 모든 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박상진은 의기양양하게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는 단상에 올라 자신을 임명해 줄 마동철 준장을 향해 그리고 청중들을 향해 의기양양하게 경례를 붙였다. 마동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박상진의 어깨에 달아줄 빛나는 대령 계급장이 들려 있었다. 박상진 대령.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그의 새로운 계급을 불렀다. 지난 혼란 속에서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부대를 안정시키고 군의 명예를 지켜낸 그대의 공을 높이 치하하는 바, 앞으로도 조국과 군을 위해 그의 위선적인 축사가 이어지는 동안 박상진은 감격의 겨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치직. 마동철의 목소리를 전달하던 강당의 스피커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연주를 하던 군악대의 음악도 뚝 끊겼다. 음향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사회를 보던 장교가 당황하며 마이크를 두드려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단상 뒤편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다. 원래대로라면 박상진의 빛나는 업적을 담은 홍보 영상이 나와야 할 그 스크린에
전혀 다른 영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어둡고 흔들리고 음질이 좋지 않은 야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게 무슨 영상인지 몰라 웅성거렸다. 씨발. 이걸 언제 다 옮겨. 영상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강우 소위의 목소리였다. 화면에 부대의 낡은 창고 내부가 나타났다. 마강우와 그의 친구들이 하얀 가루가 담긴 봉투들을 군용 트럭에 싣고 있는 장면이었다. 조용히 해, 이 새끼야.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박상진의 목소리였다. 그가 주변을 살피며 불안한 듯이 말했다. 장내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갔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마동철과 박상진, 마강우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버렸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한지훈 일병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모습, 그리고 분노한 마강우가 그에게 달려들어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모습,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은 한지훈 일병을 그들이 강물에 던져버리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저건 누군가 경악에 찬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대낮 부대 공터였다. 피투성이가 된 한 여자가 구덩이에 던져지는 모습, 그리고 박상진의 목소리가 악마의 목소리처럼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내년이 그렇게 좋아하던 조사는 저 아래 땅속에서 지렁이들이랑 실컷 하라고 부어 옹 하는 굴착기 소리,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는 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는 박상진의 얼굴이 스크린 가득 클로즈업 되었다. 크악! 강당 맨 앞줄에 앉아있던 박상진의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실신했다. 장내는 이제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공포와 충격 속에서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으로 몰려들었다. 마동철과 박상진, 마강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은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들의 눈은 마치 자신들의 사형 집행 장면이라도 보는 것처럼 스크린에서 뗄 수가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혼돈을 잠재우는 육중한 소리가 강당의 뒤편에서 울려 퍼졌다. 쾅! 강당에 굳게 닫힌 정문이 바깥쪽에서부터 무자비한 힘에 의해 부서져 열렸다. 그리고 그곳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림자처럼 들어섰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다. 검은색 정장에 귀에는 통신용 이어피스를 꽂고 한 손에는 기관단총을 든 남자들. 그들의 가슴에는 푸른 봉황이 그려진 대통령 경호실의 휘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선두에 이 모든 지옥도를 연출한 복수의 여신이 서 있었다. 쾅! 육중한 강당문이 부서져 열리는 소리는 악마들의 축제, 종말을 고하는 천둥 소리와 같았다. 아수라장이었던 강당의 모든 소음이 그 순간 거짓말처럼 멎었다. 출입문으로 몰려들던 사람들도, 비명을 지르던 사람들도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부서진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으로 한 무리의 그림자가 들어섰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감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검은 정복,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손에 들린 차가운 총구. 그들은 이 세상의 법이 아닌 국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의지를 집행하는 자들이었다. 대통령 경호실, 직속 대테러 부대, 피닉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끄는 선두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 흙구덩이 속에서 피와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각 잡힌 순백의 소장 예복을 입고 있었다. 어깨에는 황금색 수술이 달려 있었고 목에는 정결한 흰색 스카프가 매여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그 어떤 상처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지옥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녀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갑고도 신성한 분노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어깨 위에서 2개의 별이 강당의 조명을 받아 수천 개의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한지연. 죽음의 문턱에서 불사조처럼 다시 돌아온 불독.
그녀가 나타나는 순간 단상 위에 서 있던 세 남자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허. 마강우 소위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괴물이라도 본 것처럼 뒷걸음질 치다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들기 시작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실금한 것이었다. 말도 안 돼. 박상진은 이제 막 자신의 어깨에 달리려던 대령 계급장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다가 결국 힘없이 계급장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금속 계급장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그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처럼 처량하게 울렸다. 죽었어. 분명히 내 눈으로 봤는데. 그리고 마동철 준장. 그는 이 모든 것을 조종했던 검은 손의 주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경악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그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저 여자가 그것도 대통령의 개들을 이끌고 이 자리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한지연은 그들의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강당의 중앙 통로를 따라 단상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똑딱 똑딱 똑딱. 그녀의 구둣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사형수의 심장을 향해 다가오는 초침 소리처럼 강당 전체를 지배했다. 그녀가 걸어가는 길을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양옆으로 비켜섰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단상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무너져 내린 세 남자를 차가운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며칠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와 무게를 담고 있었다. 좋은 날인 것 같군. 반역자들의 축제의 날까지 초대해 주다니. 그녀의 목소리에 마동철이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짜 허세를 부렸다. 무슨 짓인가? 한 소장. 여긴 신성한 진급식 행사장이다. 대통령 경호실은 왜 멋대로 동원한 거지? 이건 명백한 월권 행위야. 월권. 한지연의 입가에 경멸의 미소가 걸렸다. 지금부터 일어날 모든 일은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 각하의 직접 명령이다. 그녀는 품에서 작은 녹음펜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월권이 아니라 공무집행이지. 그녀는 녹음펜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내년이 그렇게 좋아하던 조사는 저 아래 땅속에서 지렁이들이랑 실컷 하라고. 부어. 스피커를 통해 박상진 자신의 목소리가 악마의 목소리가 되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상진은 으악 하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귀를 막았다. 한지연은 녹음기를 끄고 그것을 옆에 서 있던 경호실 요원에게 건넸다. 증거물이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세 남자를 향해 최종 선고를 내리기 시작했다. 준장 마동철, 대령 박상진, 소위 마강우. 그녀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귀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군형법상 초병살해, 살인교사, 증거인멸, 직권남용, 군수품 횡령 및 마약 밀수, 그리고 상관살해 미수 혐의로 현 시간부로 체포한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뒤에 서 있던 경호실 요원들이 무대 위로 폭풍처럼 쇄도했다. 그들은 군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신속하고 무자비한 움직임으로 세 남자를 순식간에 제압했다. 이거 놔. 놓으란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마동철이 발버둥치며 외쳤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별은 이제 아무런 힘도 없는 장식품에 불과했다. 그의 양팔이 등 뒤로 꺾이고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철컥. 아버지. 아버지. 마강우는 아이처럼 울부짖으며 끌려가는 아버지에게 매달리려 했지만 요원들의 발에 걷어차여 바닥을 굴렀다. 박상진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넉나간 눈으로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한지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묻고 있었다. 어떻게 살아남았지? 라고
한지연은 마치 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 그에게 다가가 나직이 속삭였다. 오직 그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내 놈이 나를 묻었던 그 흙이 나에게는 오히려 자궁이 되어주더군. 그녀의 입가에 잔혹한 미소가 걸렸다. 내 놈들의 죄악을 양분 삼아 나는 복수의 여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그에게서 돌아섰다. 3명의 죄인들은 짐승처럼 끌려나가 강당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 호송차에 실렸다. 쾅, 쾅, 쾅. 차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들의 인생에 내려진 마지막 마침표와도 같았다. 강당 안에는 여전히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한지연은 다시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이 부대 전체를 향해 말했다. 오늘 여러분은 군의 가장 부끄러운 치부를 목격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오늘을 기억하라. 오늘 썩어 문드러졌던 맹호의 심장은 멈췄다. 그리고 내일 아침 우리는 새로운 심장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녀의 선언은 길고 길었던 악몽의 끝을 알리는 새벽의 여명과도 같았다. 불독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여신의 심판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날 피해 진급식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지연 소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송했던 녹음 파일과 경호실이 확보한 모든 증거 영상은 그 어떤 편집도 거치지 않은 채 주요 언론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들의 아들들을 지켜야 할 군대가 실제로는 일부 부패한 지휘관들의 사적인 왕국이자 마약과 살인이 판치는 범죄 소굴이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을 군 전체를 개혁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을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군 통수권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대통령의 약속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행되었다. 군 검찰과 국방부, 조사본부, 그리고 민간 검찰까지 참여하는 유례없는 규모의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다. 그리고 그 총괄 지휘는 당연히 이 모든 것을 파헤친 불독 한지연 소장이 맡았다.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마동철과 박상진, 마강우의 입에서 지난 수년간 맹호 부대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온갖 추악한 비리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나오기 시작했다. 군수품 횡령과 마약 밀매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들은 부대 인근의 민간업자들과 결탁하여 유령 회사를 만들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군 예산을 빼돌렸다. 또한 진급을 대가로 부아 장교들에게 뇌물을 상납받았으며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무고한 병사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불명예 전역을 시키거나 심지어는 의문사로 위장하여 살해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그들의 범죄 네트워크는 군 내부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재계까지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다. 마동철의 뒤를 봐주던 국회의원, 그들과 검은 거래를 했던 방산업체, 사장 등 수십 명의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대한민국은 군 창설 이래 최대의 비리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한 달 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역사적인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수많은 기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전 국민의 시선이 이곳으로 쏠려 있었다. 재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례적으로 모든 과정이 공개되기로 결정되었다. 법정 피고인석에는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권력을 휘둘렀던 3명의 죄인 마동철, 박상진, 마강우가 수의를 입은 채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지난 한 달간의 수사 과정에서 겪었을 고초와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절망감만이 남아 있었다. 지금부터 피고인 마동철, 박상진, 마강우에 대한 선고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3사람이 주저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시선은 바닥만 향하고 있었다.
재판장은 두꺼운 판결문을 들고 그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는 피고인들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과도 같았다. 피고인 마동철. 기관은 사단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이용하여 부하들과 공모하여 군수품을 횡령하고 마약을 부대 내로 밀반입하여 유통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 장교였던 고한지훈 일병의 사례를 교사하였고 또한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던 국방부 조사본부장 한지연 소장을 생매장하여 살해하려 하는 등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바 그 죄질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겁고 반인륜적이므로 재판장이 잠시 숨을 골랐다.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군형법 제53조 초병 살해죄, 제250조 살인죄 및 살인교사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 마동철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사형. 그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마동철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입에서는 의미 없는 신음만이 새어나왔다. 재판은 계속되었다. 피고인 박상진. 비관은 피고인 마동철의 지시를 받아 살인 및 살인미수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 장병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지휘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부대를 사적인 폭력 집단으로 전락시킨 바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 박상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박상진은 판결을 듣는 순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후회와 절망이 뒤섞인 짐승의 울음소리와도 같았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의 시선이 마강우에게 향했다. 피고인 마강우. 귀관은 마약 투약 및 유통의 중심에 있었으며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전우였던 한지훈 일병을 직접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실행범이다. 또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아버지의 권력 뒤에 숨어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으로 피고인 마강우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이로써 악마들에 대한 법의 심판은 끝이 났다. 탕, 탕, 탕. 재판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그들의 끝없는 교만과 탐욕에 대한 사망 선고처럼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한지연은 방청석 맨 뒷자리에서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동생의 영정 사진을 든 채 눈물 흘리는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수가 끝났다는 후련함도 승리했다는 기쁨도 없었다. 그저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동생에 대한 깊은 슬픔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한지연은 다시 한번 국방부 장관의 호출을 받았다. 장관은 수척해진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다. 고생했네 한 장군. 자네가 우리 군 전체를 구했어. 과찬이십니다, 장관님. 아닐세. 자네가 아니었다면 저 거대한 암덩어리는 군의 심장부를 파먹고 결국 나라 전체를 위협했을 거야. 장관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인사발령 명령서였다. 자네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려고 하네. 한지연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서류에 적힌 내용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육군 소장 한지연을 제5보병사단 백마부대 사단장으로 보한다. 그녀가 마동철이 지배했던 바로 그 부대의 새로운 사단장이 되는 것이었다. 장관님, 이것은 자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장관의 눈빛은 진지했다. 백마부대는 이제 지휘부가 완전히 와해되어 뿌리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상태일세. 그곳의 상처와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네가 직접 가서 새로운 부대로 만들어주게. 공포가 아닌 명예로, 부조리가 아닌 신뢰로 움직이는 진정한 백마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가장 무겁고도 가장 영광스러운 임무였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폐허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건설해야 하는 길고 외로운 싸움.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사단장이 부임하던 날, 백마부대에는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는 마치 지난 세월 동안 이 부대가 흘렸던 피와 눈물을 씻어내려는 듯 연병장과 막사 지붕을 조용히 적셨다. 장병들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눈으로 단상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옛 사단장은 반역자가 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한동안 부대는 주인을 잃은 배처럼 표류하고 있었다. 오늘 그들에게 새로운 선장이 온다고 했다. 그 선장이 자신들을 어디로 이끌고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신임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지휘관의 우렁찬 구호와 함께 장병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붙였다. 빗속을 뚫고 한 사람이 단상 위로 걸어 올라왔다. 그녀였다. 한지연. 이제는 조사본부장이 아닌 어깨에 빛나는 별 2개와 함께 사단을 상징하는 부대 마크를 단 명실상부한 이 부대의 지휘관. 그녀는 비를 맞고 있었지만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며칠 전 법정에서 보았던 복수자의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수천 명의 부하들의 목숨과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지휘관의 깊은 고뇌와 따뜻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준비된 연설문을 읽지 않았다. 그녀는 빗속에 서 있는 자신의 새로운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눈에 담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복수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깨는 것이었다. 나는 잊기 위해 이곳에 온 것도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모든 장병들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기억하기 위해 이곳에 섰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는 이곳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내 동생 한지훈 일병을 기억한다. 나는 썩어빠진 지휘관들 밑에서 고통받고 신음했던 여러분의 어제를 기억한다. 나는 백마부대라는 이름에 먹칠이 되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한다. 우리는 이 기억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과거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얻어갔다. 우리는 이 모든 아픔을 가슴에 새기고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다. 공포와 불신으로 얼룩진 과거를 부수고 신뢰와 명예로 빛나는 새로운 역사를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손으로 직접 써내려갈 것이다. 그녀의 선언에 굳어있던 장병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의 지휘 아래 백마부대는 3가지를 약속한다. 첫째, 다시는 단 한 명의 부하도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만들지 않겠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아픔을 보듬는 사단장이 되겠다. 둘째, 부조리와 타협하지 않겠다. 이곳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가장 공정한 부대로 만들겠다. 셋째, 우리는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강함은 약자를 억누르는 폭력이 아니라 약자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나를 믿고 따라와 주겠나? 그녀의 마지막 외침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진심 어린 호소였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장병들의 마음에 댐이 무너져 내렸다. 와! 누군가 먼저 시작한 함성은 순식간에 수천 명의 함성으로 번져 하늘을 뒤덮을 듯한 거대한 포효가 되었다. 그들은 비에 젖는 것도 잊은 채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것은 새로운 지휘관에 대한 환호이자 어두운 과거와의 작별을 고하는 외침이었으며 새로운 시대를 향한 희망의 함성이었다. 한지연은 쏟아지는 비와 함성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한지연은 자신이 뱉은 말을 몸소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권위적인 사단장실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같이 병사들과 함께 연병장을 달렸고 식당에서 똑같은 식판에 밥을 먹었으며 훈련장에서 함께 땀 흘리며 함께 뒹굴었다. 그녀는 밤늦도록 생활관을 순찰하며 잠 못 이루는 병사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고민을 들어주었고
휴일에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집이 멀어 면회를 오지 못하는 병사들의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했다. 그녀는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때로는 엄한 스승이었고, 때로는 따뜻한 누나였으며, 때로는 든든한 어머니였다. 그녀의 진심은 얼어붙었던 병사들의 마음을 녹였다. 부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전우애와 자부심으로 뭉치기 시작했다. 불독의 부대가 아닌 어머니의 부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부대 한쪽 구석 양지발은 언덕 위에 작은 추모비가 하나 세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싶지 않다며 동생만을 위한 추모비를 세우는 것을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부조리한 군화 속에서 희생된 모든 백마 부대 용사들을 기리며 라는 문구가 새겨진 이름 없는 추모비를 세웠다. 그 추모비 제막식이 열리던 날, 한지연은 동생의 사진을 든 어머니와 함께 비석 앞에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동생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다. 보고 있니, 지훈아? 누나가 약속 지켰어. 이곳은 이제 더 이상 지옥이 아니야. 너와 같은 아이들이 꿈을 꾸고 웃으며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어. 시간이 흘러 백마부대는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부대 중 하나로 다시 태어났다. 그들의 강함은 더 이상 폭력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들의 강함은 서로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자신들이 지키는 가치에 대한 굳건한 명예에서 나왔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그녀를 더 이상 불독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별명을 붙여주었다. 폐허 속에서 희망을 싹 틔우고 어둠을 몰아내고 새벽을 가져온 존재. 복수의 여신이 아닌 새벽의 여신이라고.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군 전체에 퍼져나갔다. 때로는 진실을 찾기 위해 지옥의 가장 깊은 곳까지 걸어 들어가야 할 때도 있다고. 그리고 진정한 정의란 단순히 악인을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남긴 흉터와 폐허 위에서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한지연 소장은 오늘도 연병장에 서서 힘차게 구보를 하는 자신의 아들들을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새로운 태양이 눈부시게 떠오르고 있었다.